우리가 이제 명작을 보게 되면 다 알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것의 진짜 속속들이 그 내막은 우리한테 너무나 좀 낯설고 멀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방청객분들도 명작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명작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세요, 재한 씨? 저 같은 경우에는 고흐의 그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고 그 작품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에미 씨는 혹시 명작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세요? 모나리자요. 아, 모나리자. 네네. 예, 누구든지 아마 명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품이 모나리자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명작하면 정말 강렬하게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힌트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여기가 어딘지 잡으세요. 어디세요? 석굴암. 사실 저만 해도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갔던 곳이 경주, 석굴암, 불국사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추억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꼭 일출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산인 줄 알죠? 토암산에 올라가서 맞아요. 졸리고 피곤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정말 망치로 꽉 머리를 맞은 것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제 마음속의 첫 번째 명작은 바로 석굴암입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 전체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석굴암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이 작품 앞에 딱 섰을 때 전율이 쫙, 온몸에 소름이 쫙.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미술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작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이 메시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 작품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술과 재료에 의한 초격차입니다. 단단함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모스 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약하네요. 약하죠? 네. 혹시 지금 우리 손톱이 어느 정도냐면 이 모스 경도에 의하면 2.5 정도 됩니다. 되게 약하다, 대리석. 그러니까 손톱으로 대리석을 심하게 그으면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상당히 무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석굴암을 만든 이 재료, 화강암은 단단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8? 9? 8.5. 어렵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단단함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대리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화강암으로는 단단할 뿐만 아니라 입자도 굉장히 다른 석재에 비해서 굵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채로운 표현을 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 석굴암 본전물이 화강암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죠? 초격차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본전물의 주변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처님 뒤에 광배가 이렇게 연꽃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주변까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석재가 완전한 마감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석굴암 본전부를 가장 완성도 높은 상태로 놓고 본다면 조금 거칠게 다룬 부분,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룬 부분, 이러고 그것이 완전히 마감을 한 석굴암 본전부까지 과정까지 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석굴암 본전물의 뒷면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마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완성 단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머 신기하다. 어머 이상하다 기분. 제가 오늘 명장의 그 세계를 낱낱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마감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힘든 화강암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 조각가의 노고가 느껴지지 않나라는 거죠. 차라리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인간적이에요. 사실 앞에서 보면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어 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막상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거구나. 사람의 어떤 향기가 확 느껴지게 됩니다. 명작에 정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감상을 해야 명작의 진짜 진면목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새로운 각도로 이 석굴암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다보게 되면 또 하나의 연꽃이 부처님 머리 위에 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것이 쏟아져 내려가는 이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형태의 지붕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 중에서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둘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둥근 지붕이 있고요. 이 유사성은 우연은 아니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보려면 판테온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판테온은 둥근 지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면, 단면까지도 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경은 대략 43m, 굉장히 크죠. 그 앞에 보면은 신전이죠. 그리스 신전처럼 페디먼트 지붕을 갖추고 있는 신전이 그 앞에 이 건물의 현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통해 들어가면 이 원형의 거대한 판테온 내부 공간이 열려있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저 건물이 언제 지어지냐면 AD 한 120년, 130년 그 사이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세기에 지어지는 건물이에요. 그때 지어진 건물이 뭐 조금 넉넉히 잡으면 2000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지금까지 뭐 남아있죠. 건축물로 치면 이 판테온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격차를 가지고 있죠. 이 형태를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석굴암의 평면도입니다. 똑같아요 완전. 석굴암 본전물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도 원형이고요. 들어가는 일종의 현관 같은 역할을 하는 쪽도 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죠. 진짜 똑같아. 그런데 이 두 건물이 연대 차이는 한 600년 정도 납니다. 지리적으로는 어떻죠? 엄청 멀죠. 너무나 멀죠. 거의 지구의 반대편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들이 DNA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이주영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이 판테온을 영향받은 작품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판테온 정도 건물을 가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 와서 저 정도 건물 짓고 싶어 해요. 그런 건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연결이 됐고 이 건물들이 가설이지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경주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작하면 탄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위대한 작품으로 추앙받았을 것 같은데 막상 그 명작의 세계에 가깝게 다가가다 보면 좀 다른 이면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알려지기에는 1907년에 우편부가 석굴암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그 당시 일본인에게 아마 알려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석굴암이 완전히 잊혀졌다가 드라마틱하게 20세기에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좀 사실이 맞지는 않고요. 당시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는 이 당시에 아마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이때 아마 침략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은 아마 이 작품을 분해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한국 전체를 강점하면서 그냥 놔두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석굴암을 완전히 분해해서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로 덮어서 재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석굴암은 보수한 모습의 석굴암인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본전부를 포함해서 40여 이상의 나한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재배치 과정에서 원형과 약간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깝다. 너무했어.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항원 항습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렇게 두텁게 콘크리트를 발라버리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1966년 대략 이 시점부터는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제적으로 이제 항온 항습을 유지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너무했네요. 어떡해, 아까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석굴암을 가셨을 때는 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실견했다라는 느낌을 100%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어떻다고 얘기할까요? 운명에 기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석굴암의 일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갔던 이 로마에는 어떤 명작이 있을까요? 이 판테온하고 멀지 않은 바티칸에 있는 명작입니다. 피에타, 또 성당. 벽화. 벽화, 성당. 성당, 베드로 대성당. 근데 하나 조금 나왔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천지창조에 있는 예,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말씀한 거로 알겠습니다. 예.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로마 바티칸 하면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다. 와. 지금 천지창조의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고 벽 중간에 아담의 탄생을 그린 장면입니다. 지금 저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0 넘을 것 같은데.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m 15. 3m요. 이건 또 저희 추정이긴 한데 대략 4 내지 5m. 어머, 어떻게 그렸지? 이게 그림이 전체 거의 폭이 거의 6m 되고요. 높이도 3m에 육박합니다. 일어서게 되면 4에서 한 5m 정도 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조각상으로 만든 게 있죠. 다윗상, 우리가 이제 다비드라고 좀 부르는 이 조각상의 크기가 5.17m입니다.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타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탐구하는 걸로. 와, 진짜? 어떻게 깎았지? 미켈란젤로가 키가 컸나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키 아니면 조금 왜소했다는 설도 요즘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뭡니까? 무르다. 무르다입니다. 무른 돌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각도 기술력이나 재료로 놓고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나름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대리석 조각하고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 조각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그림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다 그려 넣은 거죠.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백억조도 안 그래요. 난 배고프기만 해. 난 배고프기만 해.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어떠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들이 지금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의 모습인데 오른쪽 모습은 그 조명을 옆에서 강하게 줘갖고 아까 얘기했던 철필로 그은 드로잉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팔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드로잉된 모습하고 실제로 완성된 모습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네네. 막상 계획은 했지만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즉각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그림이 벽화라고 했고 제가 프레스코 벽화라고 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는 이게 이탈리아어로 프레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석회 반죽을 벽에 바르고 물에다 알료를 개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석고가 마르면서 착색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사실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벽에 딱 붙여갖고 굵은 못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루 정도 그릴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날 올라가서 그릴 부분만 딱 저걸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이 울퉁불퉁하죠. 네, 그리고 붓터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물론 저건 20m 아래에서 바라다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눈 높이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쪽이 아마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진짜 저렇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가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요. 이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명장면과 한번 나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작품이고 넘사벽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 봤을 때는 저런 좀 인간의 어떤 터치, 인간의 어떤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명작이 우리가 조금 명작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